안녕하세요. 우주밤토리예요. 제가 그동안 논문을 쓰느라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구독자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초보긴 하지만 나름의 팁 같은 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이제 첫 번째로 논문을 쓰는데 총 기간이 얼마나 들었냐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에는 준비 과정. 이 준비 과정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어딜 찾아봐도 책이나 그런데도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히 나온 거는 없어서 이걸 조금 알고 준비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지만 꿀팁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논문을 쓰는데 총 들인 시간은 물론 주제를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20년 3월에 대학원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제를 조금씩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 잡는 기간은 넘어가고 이제 제가 제목에도 적었던 것처럼 프로포절 이후부터를 생각해 보는 걸로 따진다면 이제 주제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 프로포절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 12월부터 설문지 제작도 하고 뭐 그러면서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6월에 이제 인쇄본까지 최종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한 6개월 넉넉하게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한도 하시는 일에 따라서 병행하시는 일이나 아니면은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낼 수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한은 또 개인별로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단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설문지는 이제 준비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책도 많고 이제 다양한 척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 제목 썸네일에 나오는 것처럼 제 연구는 심리학 양적 연구였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또 분야가 심리학이냐, 뭐 어떤 다른 학문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심리학 양적 연구라서 척도가 필요해서 이 척도를 먼저 찾고 그 척도의 신뢰도를 이제 확인을 하고 제 주제에 맞는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건 영상에서 따로 다룰 수도 있는데 이 척도의 신뢰도가 하나의 논문에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갖다 쓰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여러 개의 논문에서 이 신뢰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처음에 좋게 나오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신뢰도가 같은 척도가 여러 논문에서 계속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문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을 돌려야겠죠. 설문지 시행을 하겠죠. 설문을 돌려요. 저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는데 연구 대상이 상담자여서 상담자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물론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설문 대행 업체나 이런 데서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행 업체를 찾지 못하신다면 여러 방법을 동원하셔야 돼요. 저도 이것은 어찌저찌 선배님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경로를 찾아가지고 다행히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연구 대상 잡으실 때 내가 과연 양적 연구니까 더 그래요. 질적 연구도 물론 대상을 찾는 게 어렵겠지만 내가 적어도 300명 정도의 대행 업체를 통해서든 아니든 적어도 300명 이상의 연구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나,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제 연구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설문을 돌리고 나면 구글 설문지로 보통 설문지를 돌리는데 이 구글 설문지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요.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는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했어요. 이것도 어려웠어요.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에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헤맸던 부분이어서 이것도 뭐 유튜브나 책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좀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 변환을 하고 저는 이제 세세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처음 논문을 쓰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거를 어떻게 변환을 했다 이런 건 저도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변환하고 이제 자기 연구에 맞는 통계를 이제 돌리겠죠? 맞는 통계 분석. 저는 구조방정식을 했었는데 이것도 구조방정식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대학원에서 구조방정식 수업을 들었고 교수님께서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제가 워낙 그 통계에 약해가지고 이 구조방정식 통계를 할 때 초반에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책도 그 분석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촘촘히 나와 있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하는 방법, 뭐 구조방정식 통계, 뭐 구조방정식 확인적 요인 분석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적용해 보시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러다 막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그 꿀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면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순서는 학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도 다르고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말 그대로 참고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통계 분석이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이제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서론 앞에 나오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연구 통계를 어떤 식으로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런 거 쭉 쓰는 거 있잖아요. 연구 방법,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구 결과.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어떤 의의와 시사점을 갖고 한계가 뭔지 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론과 결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지도 교수님께 피드백도 받고 하게 되겠죠? 이 정도 작성하고 나면은 한 4월 중순 정도 되더라고요. 기간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설문지 만들고 그것을 시행해서 통계 변환까지 하는데 총 한 달 조금 지나게 정도 걸렸어요. 설문이 조금 빨리 된 편이긴 했는데 뭐 통계로 변환하고 뭐 척도도 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통계 돌리는 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저는 막히는 부분 생각한 거대로 값이 안 나오거나 뭔가를 뭐 수정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서 통계에서 시간이 또 걸렸고 이론적 배경,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머지 이거 작성하는 부분은 다른 논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도 많이 해야 돼서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4월 중순이 되니까 그래도 한 번 쭉 정도는 써지더라고요.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4월 말이 되면 이거는 학교마다 기간이 달라요. 저희 학교는 4월 말쯤에 이제 결과 발표를 했어요. 결과 발표는 이제 만약에 프로포절 발표 다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프로포절이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쓸 거고 어떤 척도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아마 결과가 나와서 이런 점이 기대가 된다 이런 걸 정리한다면 결과 발표는 내가 그대로 해봤더니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 라는 논문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 발표 때 저희 학교는 이제 뭐 PPT도 만들고 했어요. 논문을 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돼요. 막상 이 결과 발표 PPT 만드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만약에 논문을 다 쓰셨다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발표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지도 교수님뿐 아니라 다른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이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5월이 되면 5월 초부터 계속 이제 수정을 하고 그러고 나면 논문 심사가 있어요. 이 심사 때는 이것도 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실제 그 쓴 논문 초안을 가지고 심사를 받았어요. 논문 초안으로 심사를 받고 그러면 또 피드백을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그 피드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도 해서 심사를 2번 받았어요. 재심을 받았는데 뭐 이제 막 격려를 해주시느라 잘 썼지만 더 잘 쓰라는 의미에서 해주시는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심사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재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결과 발표하고 나서 이 수정을 좀 빠듯하게 해가지고 이 심사를 좀 빨리 받아야 이후에 수정할 기간이 넉넉해지니까 그걸 조금 빡세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사하고 수정받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최종 승인을 해주세요. 그때 이제 최종 승인 받을 때 뭐 카피킬러 확인서, 표절률 이런 거 확인 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교수님들께 도장을 받죠. 인준서 도장을 받고요. 이 수정하고 최종 이때쯤이 되니까 6월 초쯤이 되더라고요. 심사는 제가 5월 중에 받았고 5월 중에 2번을 받았고 그래서 인준서까지 받고 나면 저희 학교는 디콜렉션이라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논문 전자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무슨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목차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형식, 뭐 글씨,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글씨 폰트, 글씨체 이거, 그 다음에
목차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 저는 이거를 3번 만에 받았어요. 한 번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어떤 부분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인까지 받고 나면 이제 인쇄를 하게 되고 인쇄를 하고 나면 정말 끝나요.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제출할 때 이제 저작권 동의서와 함께 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나면 논문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은 이렇게 되고 이것보다 좀 더 세부적인 준비 사항이 만약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요구가 너무 많다 하면은 저도 생각해서 좀 더 공부해가지고 영상으로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논문을 처음 쓴 거지만 그래도 나름의 써보면서 나름의 꿀팁을 얻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작고 그 목이 약간 잠긴 것 같은 건 이 논문 쓰고 나서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이걸 적을게요.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네, 논문 쓴다고 바쁘다고 뭐 식사를 거르신다든가 잠을 너무 줄이신다든가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쓰고 나니까 이게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진짜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잖아요. 또 교수님께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내가 단계마다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 노트에다 정리해도 좋고 뭐 컴퓨터에 정리해도 좋고 뭐 저는 이제 굿노트에다가 페이지를 계속 추가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런 단계마다 진행되는 피드백 사항이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정했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컴퓨터나 뭐 굿노트나 뭐 이런 기기를 활용하시는 편이 나으시겠죠. 노트에 하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적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그런 것들로 피드백 내용이 오면 그것을 캡처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 뭐 밑줄을 긋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수정했는지 수정 반영한 내용을 계속 추가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곳에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쓰긴 했지만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를 쓰다가 다시 통계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결과 발표 후에도 수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수정 과정에서도 통계를 수정하거나 내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돌아가서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한 곳에 정리를 해두었다면 찾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곳에 잘 정리를 해두시는 편이 좋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논문 관련해서 기초 통계책이나 이거는 근데 요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교수님께서 논문 쓰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시진 않잖아요. 그러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학원생이면 이제 아무래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평소에 많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찾은 자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관 분석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도 다시 이 피드백 노트에 한 곳에 정리를 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내가 나중에 이 영상이 필요할 때 또 찾아야 된다면 바로 찾을 수 있게 링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논문을 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히는 순간이 와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오죠. 이 막히는 순간에는 내가 이걸 막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뭐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해답은 이제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수님께는 더 많은 팁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막힌다고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예의를 갖춰서 교수님께 도움을 좀 청해 보시는 것도 이제 나름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도 안 나오고 책에서도 이거 아니라고 하고 그럴 때는 너무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저는 구조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을 쓴 선배님 방식으로 교수님께 계속 연락드리는 게 조금 어렵다 하면 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문을 쓴 선배님을 찾으면 좋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도움 요청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기프티콘 드리고 하면 선배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선배님들께서 평소에 논문을 읽어라, 논문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막상 실천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몰랐어요. 뭘 처음에 뭐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서론이라고 하고 그 서론 안에 뭐 연구 목적 및 필요성도 들어가고 이론적 배경도 들어가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물론 정리된 책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은 어떤 문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건 책도 있지만 내가 많은 논문을 읽어봐야 그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읽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논문이 너무 부담이 된다 하면은 진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나오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과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논의, 그 부분만이라도 뭐 꼼꼼히 읽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논문을 눈에 익숙하게 해서 논문의 구조와 문체 있죠.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내가 평소에 말하는 투로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문체들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총 얼마나 기간이 들었고 준비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처음이긴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모든 내용들을 한 곳에 정리하는 거. 하나의 노트나 컴퓨터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 곳에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단계를 시행하다가 그 단계에서 막힐 때 이전 단계에 가서 뭔가 다른 걸 수정해야 한다면 그때 빠르게 그 단계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영상을 또 언제 올릴지는 모르지만 또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또 영상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쓴 이후에 마지막으로 저의 뭐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 2급과 이제 석사 학위가 있으면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2급, 그리고 임상심리사 2급은 제가 이미 그때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갖고 있어서 임상심리사 1급,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컨디션이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논문 쓰고 나니까 다시 공부하는 게 조금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공부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